안녕하세요. 한국경제신문 워싱턴 특파원 이상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기 현지 시간으로 월요일 날 정오에 취임식 선서를 하면서 바이든 대통령 정부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정부로 새 정부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것이 만들어가는 세계 질서가 굉장히 이전과는 다를 것으로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1기 때에도 트럼프 정부는 전 세계에 굉장히 큰 혼란이라면 혼란이고 또 변화라면 변화를 초래했는데 이번에는 그보다 더 강할 것으로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때에는 준비가 좀 덜 됐었죠. 트럼프 당선인이 당시에는 이제 첫 번째 대통령으로서 공화당 내 반대 세력들하고도 싸워야 됐었고 또 본인도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지만 이번에는 그런 시행착오 없이 바로 자기 정책을 실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워싱턴은 지금 현재 기대감도 크고 또 긴장감도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일단 취임식 장소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의회의사당 앞면에 이제 무대를 설치하고 거기에서 이제 주요 행사들을 진행하는 그런 것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뒤로 쭉 이제 내셔널몰까지 사람들이 이걸 관람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직관을. 근데 한파가 몰아친다는 일기예보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사실 한국에서는 영하 5도나 6도 정도가 그렇게까지 한파로 여겨지진 않는데 우리는 더 추운 날들이 많으니까.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그 정도면 상당한 한파입니다. 그리고 통상 취임식을 할 때는 그래도 영상의 기온인 날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오늘 눈이 예보되어 있고 이제 눈이 오고 나서 날씨가 너무 추운데 바깥에서 오랫동안 행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부담을 느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사진이 의회의사당, 지금 왼쪽에 보시는 의회의사당 가운데 돔이 있잖아요. 그 돔에 안쪽 부분입니다. 이것을 로툰다 홀이라고 하는데요. 안에 들어가서 보면 이 사진으로 보시는 것보다는 좀 꽤 넓습니다. 넓어서 한 600명에서 많으면 700명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700명 좀 과한 것 같지만 어쨌든 한 600명 안팎이 들어가는 그런 정도의 장소입니다. 이 장소에서 제한된 인원만으로 일단 취임식을 하고 나머지 사람들한테는 화면으로 보여주는 우리 결혼식장에 가면 그런 거 있잖아요. 결혼식장 그 행사장 자체가 좁으니까 하객들이 많을 때에는 다른 층에서 이제 영상으로 실시간으로 틀어주는 그런 식으로 여기서도 진행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사람들 이제 부랴부랴 나와서 하루 이틀 만에 이 안쪽으로 장소를 변경해서 진행하느라 지금 굉장히 급한 그런 상황이고요. 이 주변부에 대한 경호는 굉장히 강화되었습니다. 왼쪽 사진은 의회의사당 뒤편에서 제가 직접 찍은 것인데 이 철책이 지금 무슨 행사 있을 때마다 계속 나오는 그 철책입니다. 근데 이 철책이 원래는 지난번 예를 들면 대통령 선거 날 그런 날에는 안쪽에 비교적 의회의사당이나 백악관이나 그 주변부에만 쳐졌는데 지금 보시는 사진은 왼쪽에 보시는 것은 민간 건물입니다. 민간 건물이 있는 그쪽까지 전부 다 쫙 이제 철책을 치면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고자 하고요. 귀빈들이 많이 오기도 하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서 벌써 2번이나 지난해 암살 시도를 당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는 안 되니까 철저하게 경호를 해야 된다는 그런 긴장감이 상당히 느껴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른쪽에 있는 티켓을 받기는 받았습니다. 이 취임식에 참석할 수 있는 티켓인데 미디어로서 받은 거죠. 상원에서 이제 발급하는 것을 금요일 날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발급하는 순간에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을 실내에서 행사를 진행하겠다고 발표를 해서 상원에서 이거 나눠주면서 그 미안한데 요거 가지고는 지금 들어갈 수가 사실은 없고 요 티켓 가지고 네가 캐피탈 원 아레나에 가서 입장을 시도해볼 수는 있는데 우리가 그걸 보장은 할 수가 없다. 이거 그냥 이제 기념품이 됐다. 수비니어로 가져라 이러면서 저한테 줬습니다. 뭐 기념품이 됐네요. 네. 트럼프의 취임을 앞두고 세계가 바뀌고 있는 가장 큰 사례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휴전의 합의를 만들어냈다는 부분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자 전쟁의 포성이 현재는 일단 멈춘 상태이고 19일부터 42일 동안 휴전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쪽에서 지난번에 잡혀갔던 인질 2023년 10월 7일 날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습 때 잡아갔던 251명 중에 남아있는 인질들 중에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33명을 일단 우선 석방을 단계적으로 하기로 했고 거기에 맞춰서 팔레스타인 수감자를 이스라엘 측에서도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이스라엘 인질 하나당 이제 팔레스타인 수감자를 수십 명씩 풀어주기로 했기 때문에 전체 이제 수감자 석방 규모는 한 1000명 정도까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중요한 것은 1호부터 시작해서 이제 2단계, 3단계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아직 확정이 된 부분은 아닌데 어쨌든 인질의 전원이 귀환하고 또 그 다음에는 이제 사망한 인질들의 시신을 돌려보내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군대를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일부 철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자 지구를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해서 양측이 이제 협상을 만들어가야 되는 상태입니다. 이게 아직 불확실성은 굉장히 많습니다. 가자 지구 앞으로 그래서 누가 통치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서로 간의 협의가 어떻게 될지는 확실하지 않고 사실은 이게 협의가 잘 안 되면 휴전 협정은 언제든지 다시 중단되고 또 싸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어쨌든 지난 450일 동안 이어졌던 이 전쟁이 우선 멈추었다는 데 큰 의의를 둘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던 데에는 트럼프의 영향력이 결코 작지 않았다. 바이든 정부만의 힘으로 이뤄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가자 전쟁 다음으로 또 우리가 보고 있는 전쟁은 우크라이나 전쟁이죠. 북한 군인들도 가 있고 그래서 우리 국민들로서도 상당히 신경이 쓰이는 그런 전쟁인데, 우크라이나 전쟁도 일단은 트럼프가 멈추겠다고 약속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24시간 내에 멈추겠다고 했지만 이제 말 그대로 24시간일 필요까지는 없겠죠. 어쨌든 취임 초반부에 푸틴과 어떤 종류의 협상을 만들어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우크라이나 상태를 살펴보면 현재의 상황은 지금 오른쪽 아래에 보시는 이런 상태입니다. 이 분홍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러시아 군이 지금 점령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 정도 선에서 멈출 것으로, 휴전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우크라이나의 영역이 이렇게 더 넓었지만 이제 앞서서 크림반도를 이미 2014년에 러시아가 이제 침공을 해서 가져간 상태였고,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이 발발하면서 2022년도에 전쟁이 발발하면서 러시아가 일제히 밀고 들어왔는데 이제 반격을 좀 했죠. 반격을 해서 이제 여기 이런 보라색 부분들은 우크라이나가 일부 되찾아온 부분들입니다. 하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다 찾아왔다고 말할 수는 없고, 동남부 지역에서는 러시아가 상당 부분 지금 이제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지금 관건인데, 우크라이나 지역에 서방의 평화 유지군을 파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가 되고 있긴 합니다. 서방의 유지군을 파견한다는 말은 이제 전반적으로 나토가 스스로 자기 지역을 지키라고 하는 그런 미국의 요구에도 부합할 수 있거든요. 그 비용을 이제 서방 중에서도 특히 나토에서 분담을 하게 되니까요. 근데 이제 문제는 미국이 어느 정도로 개입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부분이 이제 확정되지 않는다면, 미국 없이 나토만으로 평화유지군을 파견해서 우크라이나를 지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너무 전세에 그렇게는 지킬 수 없을 것이다, 비현실적이다, 이런 비판적인 시각들이 있고요. 어느 정도는 이제 미국이 관여를 하면서 그러면서 나토의 비용을 좀 늘리는 선에서 지키는 방안으로 이제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쨌든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춘다고 하더라도 러시아가 이만큼 자기의 영토를 결과적으로는 확장한 것이 되기 때문에 러시아로서는 이제 대유럽 영향력을 전반적으로 강화하게 되고, 유럽 전반에는 이제 러시아에 대한 불안감이 상당히 커진 상태로 이 전쟁이 멈추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대해서 천연가스 공급을 이달부터 중단한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이제 새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은 아니고 이제 러시아에 오랫동안 공급해온 유럽으로 지나가는 그 파이프라인이 이제 중단된 겁니다. 이로 인해서 이 자체로 이제 경제적 효과가 크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유럽은 러시아산 가스를 사용하는 비중을 줄여왔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당장 크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이렇게 러시아 경제와 정치적인 군사적인 영향력이 커지는 거에 대한 이제 경계감이 있고, 이 가운데 미국의 대유럽 천연가스 공급량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성공할 것인가 실패할 것인가, 이것을 지금 우리가 취임식 하는 시점에 예단을 하기는 사실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성공한다면 어떤 것이 성공의 조건이 되고, 또 실패한다면 어떤 것이 실패의 조건이 될까, 이렇게는 살펴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성공하는 시나리오라면 일단 미국 내에서의 성공이 있어야 되겠고, 또 글로벌리 미국의 어떤 지위에 대한 그런 성공이라는 판단이 있겠죠. 미국 내에서는 경제가 역시 가장 중요한 이슈일 것입니다. 골디락스 경제를 4년 동안 유지하고, 또 관세 정책, 그리고 감세 정책, 규제 완화 정책, 이런 것을 통해서 미국으로 투자를 집중시키는 데 성공하고, 또 그로 인해서 제조업 부활이라는 본인의 목적을 달성하고 국민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면 그것은 트럼프 정부의 성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가운데 이제 가장 불안한 요인은 역시 관세 정책 같은 것이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하는 경제학자들의 지적이 많은데, 예를 들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굉장히 높게 때리면 그만큼 중국산 제품에 대한 가격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다른 것으로 쉽게 대체가 되지도 않는다면 결국에는 그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이제 투자가 많이 증가하는 요인이 함께 병행이 된다면, 달러 가치가, 트럼프 대통령은 약달러를 주장을 해왔지만 실제로는 강달러가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강달러가 유지되면서 물가 상승은 상대적으로 좀 억제되는, 물가 상승 요인이 없지는 않지만 이만큼은 오를 것이 이제 조금 덜 오르는 그런 수준으로 머물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미국 경제는 계속 좋은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요. 트럼프 정부가 물려받은 경제 상태도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바이든이 뭐 나쁜 경제를 물려줬다고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번 주장을 하겠지만, 실제로는 그렇게까지 나쁘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현재 미국은 세계 1위의 투자 유치국이고요. 무려 전체 FDI 규모가 이만큼 있으면 그 중에 3분의 1이 미국으로 가는 돈입니다. 미국으로 모든 세계의 돈이 지금 쏠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이 바로 강달러를 만드는 요인이고요. 물가는 물론 바이든
바이든 정부에서 매우 높았지만 지금은 많이 잡았습니다. 현재는 2%대로 복귀를 했고 2%대 후반을 찍고 있지만 어쨌든 물가 상승률이 지금 가장 높았을 때 9%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많이 내려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실업률도 지금 현재 4%대 초반으로 이 정도면 완전 고용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물론 이제 일자리의 질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을 수는 있지만 현재 이제 실업률을 기준으로 보면 이보다 더 낮아지기는 사실 쉽지 않은 그런 수준이고요. 관세로 인한 부작용만 차단한다면 트럼프 4년이 골디락스 경제를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은 결코 꿈이 아닐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상태로 이제 경제를 시작할 수 있고요. 또 이제 대외적인 그런 성공의 요건들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G2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그래서 그것이 미중 갈등의 원인이었는데 이제 미국의 우위를 확실하게 굳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이것은 트럼프 정부의 성공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는 이제 그 과정에서 동맹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데 우선 성공을 해야 될 것이고요. 예를 들면 이제 나토나 한국이나 대만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 방위비 부담을 더 하라고 했으니까 근데 그것은 사실 어느 정도는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아주 트럼프 당선인이 지금까지 유세 과정에서 우리가 원한다고 말했던 그 높은 수준까지는 안 되더라도 모두 다 지금 지갑을 주섬주섬 꺼내면서 자 우리 얼마 낼 수 있는지 한번 따져보자 이러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목표는 어느 정도는 달성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앞서서 지금 지난번에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린란드하고 파나마 운하 지역 같은 곳에 영향력을 강화해서 서반구의 패권을 제대로 확보하는 그런 것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가 될 텐데요. 이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성취를 이룬다면 그것은 트럼프 독트린의 성과, 트럼프 독트린의 성공이라고 평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이제 중국의 굴기를 봉쇄해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 1차적으로는 관세 정책으로 경제적인 타격을 주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이 계속 추진해 오고 있던 여러 가지 반도체 수출 통제라든가 중국에 대한 제재 같은 것들이 이제 효과를 낸다면 중국의 성장을 억제하고 중국이 스스로 이제 경제적으로 다소 이제 무력해지면서 미국 우위의 시대가 확고해지는 그런 상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4년 후에 트럼프 정부는 굉장한 성공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꼭 성공하라는 법만은 없습니다. 실패할 수도 당연히 있고요. 실패한다고 하면 그 가장 첫 번째 단초는 트럼플레이션, 말씀드렸던 관세로 인한 부작용이 너무 커져서 달러 스토어, 지금 왼쪽에 보시는 달러트리 이런 데가 이게 원래 1달러, 모든 제품은 1달러다라는 정책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이미 2년 전에 1.25달러로 올렸습니다. 이것은 지금 올렸을 때 사진이고요. 지금도 대부분은 1.25달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25달러를 올렸던 이유가 바로 중국에 대한 관세의 여파와 코로나19로 인한 이 공급망의 혼란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는데 이번에는 1.25로는 안 될 것이다. 1.5나 2달러짜리 제품들을 달러 스토어에서 보는 상황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이제 미국에서 살기 힘들다는 불만이 다시 폭발할 수 있고 또 이민자가 감소하는 것도 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인건비가 전반적으로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서비스 가격이 오르게 되고 서비스 가격 증가가 이제 전체적으로 다시 물가를 또 끌어올리면서 여러 가지로 트럼플레이션이 가속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강조해온 재정 적자를 줄이고 우리가 이제 재정적으로 민주당 정부에서 지나치게 과도하게 낭비되었던 부분을 줄이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것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도지라고 하는 정보 효율부, 일론 머스크가 주도하겠다고 하는 정보 효율부의 어떤 기능이 의심을 살 수 있고 지금까지 그러면 트럼프 정부가 했던 것이 뭐냐 이런 미국민들 내에서 이제 불만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2년 후에 예정되어 있는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이 다시 많은 의석을 가져갈 수도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트럼프 정부로서는 힘이 상당히 빠지게 되고 집권 후반기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고요. 대외적으로는 G1이 아니라 G0 시대가 되는 상황을 이제 실패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누구도 전 세계적인 리더십을 갖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것인데 왼쪽에 보시는 그림은 어틀랜틱 카운슬이라고 하는 곳에서 만든 각국의 영향력에 대한 이런 지표입니다. 예를 들면 회색은 미국의 영향력이 강한 곳, 녹색은 유럽의 영향력이 강한 곳, 그리고 이제 노란색은 러시아의 영향력, 이제 빨간색은 중국 이렇게 보여준 것인데 1980년대만 해도 중국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물론 없었고 거의 없다시피 했고 러시아의 영향력은 제한되어 있었고 유럽의 영향력이 꽤 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2020년 현재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습니다. 지금 녹색이었던 유럽의 영향력 부분은 거의 대부분 중국으로 대체가 됐습니다. 특히 아프리카 보시면 좀 전에 그래픽하고 비교해 보시면 상당히 큰 차이가 있는 걸 아실 수 있고요. 중국의 영향력은 아프리카에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아세아 국가 전역에 인도네시아 같은 데도 지금 중국의 영향력이 가장 큰 나라로 바뀌었죠. 이전에는 미국이 가장 컸는데 그리고 다른 지역 인도는 아직 미국의 영향력이 크다고 표현되어 있지만 다른 나라들,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영향력은 지금 중국이
미국이 훨씬 많이 가져간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동맹에 대한 분열, 그래서 유럽의 영향력을 더욱 줄이려고 이제 의도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미국과 유럽이 이제 서로 갈라서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된다면 이것은 미국의 영향력을 과연 더 늘리는 방식으로 적용될 것인가? 동맹이 분열하게 되고 그리고 미국의 리더십이 훼손된다면 그 누구도 리더십을 갖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 그것이 과연 트럼프 정부의 성과가 될 것인가?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유럽의 지도자들의 경우에는 미국에서 오는 지원이 많이 끊어진다면 유럽 지역 내에 러시아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크라이나전 관련해서 말씀드렸듯이 이 일대가 러시아가 앞으로 더 커져서 유럽은 언제라도 이제 침공을 당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를 항상 하게 되고 실제로 그것이 우크라이나에서 발현이 되었으니까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까지의 오랜 동맹이었던 미국과 손잡고 싶지만 미국이 나는 잘 모르겠고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보세요라고 했을 때에는 차선책으로 중국과 손잡으려는 그런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군사적으로 중국과 함께 유럽이 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마 조금 어려울 수도 있죠. 근데 경제적으로는 미국이 원하는 것은 중국의 굴기를 꺾기 위해서 유럽과 이제 서방과 동맹국들이 단일 대우로서 중국에 대항하는 이제 미중 전선에 미국 중심으로 다 모여드는 이런 상황을 원하겠지만 유럽의 입장에서는 얘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럽에 중국이 대규모로 투자를 하겠다고 한다면 미국에 대한 투자가 막히니까 우리는 그럼 유럽에 가서 뭐 어떤 투자 시설을 만들겠다라고 할 때 유럽이 거절할 것인가? 거절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미 사실은 프랑스나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은 중국하고 생각보다 가깝습니다. 그들은 물론 미국과 더 가깝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중국과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고 투자도 많이 받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미국이 팔짱을 끼는 이런 태도는 이제 유럽이 중국과 더 긴밀한 관계를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또 우발적인 전쟁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만 해협 같은 데는 지금까지 미국으로서는 전 세계 방위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지켜야 하는 한국도 그런 거죠. 한국의 주한미군이나 이제 대만 지역의 미군이나 이런 일본, 대만, 한국,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이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유지하는 것은 중국을 견제하고 러시아를 견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에서 예를 들면 트럼프 당선인이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하고 어떤 종류의 거래를 한다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약간 양보를 하면서 역시 팔짱을 끼는 그런 태도를 보인다면 이 부분에서 갑작스러운 국지전이 발생한다든가 하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북핵의 위협도 역시 강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이 부분을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풀겠다. 그래서 노벨 평화상을 받겠다는 그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어떤 식으로 이게 진행이 될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까지의 논리는 바뀔 것이다 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지금까지는 국제기구들이 UN이라든가 아니면 뭐 경제적으로는 WTO라든가 아니면 보건 관련해서는 WHO라든가 이런 부분들 국제기구가 어떤 갈등을 중재하고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어젠다를 추구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이제 트럼프 당선인은 그런 국제기구에 대해서는 협조를 좀 덜 하겠다는 취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무력화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갈등이 있을 때 예를 들면 경제적 갈등이 있을 때 그것이 WTO를 통해서 해소될 수 있을 거라고 전망하기는 힘들죠. 네. 이렇게 되면 그 결과로서 중국의 영향력은 지금보다도 오히려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사우스라고 부르는 아프리카나 이제 중남미, 아시아 지역, 아시아 남부 지역 이런 데들에 대해서 중국의 영향력은 오히려 지금보다도 더 커지는 상황이 될 수가 있고 왜냐하면 이제 다극화 시대가 되면 될수록 패권 국가가 여러 곳이 되면 될수록 약소국 입장에서는 하나에만 줄을 설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줄을 서서는 안 된다고 오히려 약간 그 본능적으로 느끼게 되죠. 여러 명의 형님들이 같이 있게 되면 이 형님만이 나를 지켜주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는다면 저 형님한테도 가서 잘해보자고 해야 되고 또 저 형님한테도 좀 뭐 얼마간 이렇게 약간 쥐어드리면서 아, 형님 잘 지내봅시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합리적인 선택이 되는 겁니다. 골고루 잘 지내는 것이. 예를 들면 튀르키예나 태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지금까지도 이제 성향이 다소 완전히 친미라고 말하기는 어려웠지만 브릭스에 가입해볼까 하고 기웃기웃거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났느냐? 이것은 해칭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글이 있었는데요. 말하자면 정치적, 외교적, 안보적으로 약소국들이 해칭을 해야 되는 시대가 열릴
수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추구하고 있는 그런 미국 우선주의의 결과로서요. 다만 이제 변수는 중국의 경제력이 이전처럼 그렇게 막 퍼주고 그래 우리 잘해보자고 다 내 밑으로 들어와 라고 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니라면 이제 미국이 원했던 그런 시나리오가 이제 실현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이제 지금 우리는 이걸 아직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태인 거죠. 이런 가운데 피트 헤그세스라고 지금 보시는 가운데 계시는 인물이 이제 미국의 차기 국방장관 내정자인데 북한을 핵 보유국이라고 청문회에 나와서 발언하는 부분이 이제 파장을 굉장히 일으키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 보유국이라고 하는 건 이제 뉴클리어 파워라는 표현을 썼는데 우리가 북한이 핵이 무기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그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일부러 취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그 큰 그림을 가지고 있고 북핵을 인정하는 순간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를 이제 추구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워지는 스텝이 꼬이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쨌든 일단 인정을 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유지해 왔는데 헤그세스 장관 지명자가 이제 서면으로 답변한 부분, 그러니까 갑자기 뭐 우연히 나온 말이 아닌 거죠. 서면으로 꼼꼼하게 검토해서 제출한 그 답변서에서 핵 보유국이라는 표현을 써서 굉장히 이제 눈길을 끌었고요. 이것이 실수가 아닌가 하는 그런 시각도 있기는 있습니다. 헤그세스 지명자가 아직 이제 경험이 부족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게 아니냐. 북한이 우리가 인지적으로 핵 보유국이라고 하는 것과 이제 공식적으로 핵 보유국이라고 말하는 게 다른데 그거 잘 몰랐던 거 아니야? 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제가 파악한 분위기는 그것은 실수가 아니다라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트럼프 정부에서는 북한이 지금과는 다른 지위를 가질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이제 취임식 이후에 굉장히 많은 행정명령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런 내용들 이제 정리해드리면서 여러분에게 또 워싱턴 이야기 즐겁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